안녕하십니까. 나주문화원 주관으로 진행이 되는 지역학 프로그램이죠. 거기 강연자로 나온 성원혜 수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남도 정가제례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준비한 자료 화면을 보면서 서서히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부족한 사항이 있더라도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릴 남도 정가의 재래와 재래 음식인데요. 먼저 순차적으로 정가에 대한 개념과 가치, 그리고 전남에 초점을 둬서 지금 현재 전남 정가의 현황이 어떠한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전남 지역 일대 정가의 어떤 역사문화적 전통을 살펴보려면 어떤 문중의 노력이나 정가집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오늘 현재적 관점에서 재래를 통해서 어떤 역사문화적 전통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래를 통한 역사문화적인 전통, 그리고 네 번째, 나주에 초점을 둬서 나주의 대표적인 정가인 나주 일식, 인평 불체리 재래와 그 재래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정가에 대한 개념과 가치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자들, 그리고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내용들이죠. 근데 조금 다소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정가집 하면은 그냥 뭐 큰아들집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큰 인물을 많이 배출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덕업을 쌓아 그 명성을 얻을 때 진정한 정가라고 합니다. 어떤 벼슬집에 많이 나간 인물들을 배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지역, 정가가 있는 그 지역에서 어떻게 덕업을 쌓는가, 사회적으로 어떤 윤리적으로 덕망을 쌓는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벼슬집에 나아가는 거하고 또 다른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저 집은 진정한 정가집이야 했을 때는 인물도 많이 배출하지만 덕업을 그만큼 쌓아서 지역에서 명성을 얻는 그러한 집안을 말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전통 문화적 시각에서 보면 아주 문화적으로 표상하는 바가 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이나 일본이나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갓집 안에 담겨 있는 정가라고 하는 어떤 공간,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벌이는 여러 가지의 행위들이, 문화적 행위들이 있는데요. 일례로 제례, 의례, 그리고 살아가는 건축물, 그리고 먹는 음식, 옷걸이, 복식, 그리고 이제 대대로 내려오는 고문서, 그리고 이제 소소한 어떤 물질 도구, 가구, 뭐 이렇게 생활용품, 그 다음에 농기구 뭐 이런 것들 포함하죠. 그리고 이제 대대로 내려오는 가훈, 가풍, 우리 집안은 이러해, 우리 종갓집은 어떻게 해,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거의 체질화가 돼서 되어 있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교육 방식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정가를 통해서 복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한국 문화의 요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가 문화는 좀 더 확장을 해 나아가면 배려하고 나누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마을, 지역 공동체를 이끌어왔던 하나의 정신문화의 원천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정가라고 하면 사회적 덕업을 쌓는 것과 쌓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곧 지역 공동체,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윤리적인 면면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정신문화의 원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가는 조상 대대로 내려왔지만 이거는 이제 조선조 중후기에 어떤 그 시족사의 발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 이 점을 조금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조 후기 들어오면서 혈족의식이 문중의식으로 강화되고 문중의식이 정가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적으로 회출되는 시기가 바로 조선조 후기이기 때문에 역사 문화적 환경과도 긴밀하게 관련된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갖는 정가이기 때문에 한국 전통사회를 규명할 수 있는 중요 문화 키워드가 정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가에는 이제 여러 특징들이 담겨져 있지만 그동안 정가를 이야기할 때 대체적으로 공간적으로 한정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건축물이 좋아, 뭐 음식이 좋아, 뭐 이런 정도였는데 그 공간 안에 담겨 있는 다양한 문화적 행위를 좀 세밀하게 논의하는 이제 시점에 와 있다. 그리고 그 문화적 행위를 양산시키는 의식, 사고, 가치관, 윤리 이런 것들이 존재하므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정가는 공간적 범주, 시간적 범주가 상호 맞물리면서 사람, 행위, 이념 등이 복합적으로 형상화된 문화적 일체다.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정가가 전남뿐만 아니라 나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종손이 몇백 년 대를 이어 살던 종손이 어떤 교육의 문제나 취업의 문제, 직장 문제 때문에 도예지로 이주하면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그에 맞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면서도 순식간에 돌변하지는 않고요. 시대에 맞게 상황에 맞게 그 적응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면면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1세기 산업화, 현대화에 있어서 우리의 한국적인 독창적인 문화적 특색을 담고 있는 정가에 대한 좀 가치나 의미들을 좀 새롭게 함께할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아주 간단하게 정가의 개념과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전남 정가의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전남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강주를 행정구역상이기 때문에 강주는 조금 제외됩니다. 그래서 현재 전남 일대에서는 104개 종가에 대한 현황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다소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되는데 전남 일대 104개 종가만 있느냐 이런 거는 아니고요. 정가는 많습니다. 그리고 많이 없어졌습니다. 왜? 종손이 어떤 그 지역 기반을 바탕으로 국권이 있는 집안을 말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 집안에 버티고 있는 종손이 일찍이 도예지로 나가면서 이렇게 그 좀 유야무야된 집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남일 때는 정가가 몇 개소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작업들이 사실은 중요했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제가 소속돼 있는 남도학 연구소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5년에 걸쳐서 전남 일대의 종가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 기준에 현재 파악된 종가는 104개 종가입니다. 저희가 이 조사를 시작하면서 이 외에도 종가는 많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게 방만하게 펼쳐져 있는 종가를 선정함에 있어서 엄격한 기준을 갖추어야지 향후에 여타의 이야기가 없을 것이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종가를 선정하는데 세 가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불천이 재래를 모시는 집안입니다. 보통 정가는
불천이 제례를 모시는 기점으로 해서 정가는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가의 가장 첫 번째 그 완벽한 기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불천이 제례를 모시는 집안을 첫 번째로 꼽습니다. 근데 실제 이게 중간에 모시다가 모시지 않는 경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그 기준으로만 보면 전남 일대의 정가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범위를 확대해서 불천이 제례를 모시지는 않지만 10대 이상의 직계가 내려오는 집안 적보를 따져보면 큰아들로 해서 10대까지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보통 한 대를 우리가 30년으로 잡는다면 10대면 300년의 역사죠. 300년이면 조선조 후기 상초원의 문중의식 강화로 인해서 정가가 활성화된 것과 긴밀하게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10대 이상의 직계가 내려온 집안을 정가의 그 선정 기준 두 번째로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조건 10대 직계만 돼도 어떤 타 지역에서 이렇게 있어도 상관없느냐. 이게 이제 전남이라고 하는 지역적 기반을 전제하기 때문에 종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가통을 이어가는 집안, 나하고 다는 10대 이상의 직계가 내려오는 집안과 종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가통을 이어가는 집안은 같이 맞물리는 겁니다. 맞물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 전남 일대의 정가 현황을 파악했더니 현재 104개의 정가가 정리가 됐습니다. 이 외에도 많습니다. 정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손 인터뷰를 거절한 경우나 여타의 그 변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기준을 놓고 현재 현황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104개이다. 이 말의 뜻은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얼마나 역사적, 민속적, 건축적 가치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부터 2020년 12월에 걸쳐서 무려 5년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전남 일대의 시군은 23개 시군입니다. 그런데 이제 15개 시군만 정리가 됐습니다. 이게 일일이 10대를 내려오거나 불천이를 모시는 집안을 살펴본다라고 하는 게 쉽지는 않고 생각보다 많은 정가수가 발견되지 않은 점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를 통해서 104개의 정가가 정리가 됐고요. 이 중에 나주는 현재 17개의 정가가 조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제 전남에서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나주에 초점을 두고 보면 불천이 제례를 모시는 집안은 지금 현재 한 군데로 파악이 됐습니다. 불천이 제례가 뭔가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 표지인데요. 전라남도 전남문화관광재단 그리고 그에 이제 남도암연구소가 단합을 해가지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렇게 책자를 발간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정가에 대한 현황조사를 책으로 낸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비수들이 많기 때문에 쉽게 내는 작업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남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전라남도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고 추진했다라고 한 점은 높이 평가받아 마땅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책들은 이제 한정판이기 때문에 시중에 판매되지가 않아서 향후 데이터베이스하는 일련의 작업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보면 이러이러한 정가들이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2차에는
이렇게 종가 조사가 이루어졌고 3차는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간단히 표로 제시한 건데요. 각각 그 하나의 종가에 대해서 역사, 그 다음에 민속, 그 다음에 건축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주 종가와 문중 관계자 인테그리를 토대로 해서 정리 작업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점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혼자서 강연을 하다 보니까 말이 좀 버벅거리고 좀 침이 마르고 그렇습니다. 조금 어색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104개의 종가가 조사됐는데요.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다음 표로 제시합니다. 104개 종가, 모든 종가는 당연 시제를 모시지요. 그리고 고문헌 자료가 한 점이든 100점이든 간에 소장하고 있는 종가는 75개 종가. 이게 104개 모든 종가가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시대를 거쳐오면서 현대사에 오면서 그리고 종손이 이사를 가거나 뭐 여타의 사정에 의해서 분실된 사례도 있고 도난된 사례도 있고 그리고 일찌감치 그 가치를 알고 기증한 종가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현재 저희가 104개 종가 가운데 공문서를 소장하고 있는 종가는 75개로 파악됐고 소장품도 뭐 이제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소장품을 가지고 있는 종가를 저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71개. 요거는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소장품이 뭐뭐 있다라고 공개를 하게 되고 책자에 언급을 하게 되면 이게 또 도난 분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소극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민속 차원에서는 어떤 제사를 모시는가에 좀 초점을 두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왜 제사에 초점을 두는가? 가장 역사 문화적 전통을 단박에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제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했는데 지금 전남 일대 부천이 제례를 모시는 집안은 21개, 기재사는 웬만하면 모든 집안이 모시는데 또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3개 종가, 한 개 종가가 빠졌죠. 그 다음에 시제는 모든 종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종손이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문중하고 연계해서 모시기 때문에 문중 차원으로 주도된 경우가 많지요. 그리고 종손이 합류해서 같이 참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모든 종가에서 시제는 당연히 모시고 있다. 그리고 고택은 45개 종가만이 파악이 됐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고택은 좀 역사적으로 오래된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종갓집을 말하는데 이게 이제 고택을 유지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종손이 객지로 이주를 하거나 잠시 동안 떠나 있을 때는 더더구나 그러하지요. 그리고 그 고택을 유지한다는 거는 보수를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비용의 문제, 거주의 문제, 여타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고택이 있었을지라도 시대에 따라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무너지거나 철거하거나 그래서 그 자리에 새롭게 현대식 건축물을 올린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도 고택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종손에 부단한 노력이 있다라고 하는 점도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죠. 그리고 집안에 사당이 있는 종가는 36개소로 파악이 됐습니다. 실제 종가 안에 사당이 있어도 제를 안 모시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당이 있다고 해서 다 부처님 제대를 또 모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각각의 종가마다 자기네들이 그 대대로 이용, 가통에 따라서 이런 제사를 모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설명이 필요한 관계로 아주 이제 집안 사당이 36개 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문화재로 지정된 종가는 104개 종가에서 28군데밖에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 또 뭐 추가된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한 자료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조사한 건데 그 사이에 또 많은 변수가 있거든요. 분명히 저를 모셨는데 정부님이 돌아가시면서 뭐 변화가 있다든지 그 사이에 뭐 사당이 무너졌다든지 뭐 또 그 사이에 문화재가 추가됐다든지 이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보완 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불천이 제례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대체 불천이 제례가 뭐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부조묘하고 다른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불천이 제례는 좀 전국적으로 많이 쓰이는 용어로 정착한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 지역에서는 부조묘란 말을 더 쉽게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위를 옮기지 않고 쭉 죄를 모신다. 그대로 해석하면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불천이가 되느냐 이거죠. 불천이 제례를 여기 표에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가에 큰 공을 세웠거나 덕이 높아서 그 시위를 영구히 사당에 모실 것을 나라에서 허락한 조상의 기재사입니다. 보통 기재사는 4대 봉사를 하거든요. 뭐 부모, 조부모 해가지고 4대까지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근래에는 4대 봉사도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냥 부모나 조부모까지 하는 경우가 많고 그 밑에는 시제로 넘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소위 뭐 전통 가통을 이어가는 집안은 4대 봉사를 원칙으로 하고 4대 봉사를 해도 그 4대에 연결된 후손이 살아있으면 계속 이어가기 때문에 집안에 따라 5대 봉사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집안에서는 4대 봉사를 하면 그리고 이제 새로운 후손이 이제 이어지면은 그러면은 그 전대의 조상은 돌아가신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조상님이 돌아가시면은 어디로 갑니까? 기재사에서 시제, 묘제로 넘어가게 되죠. 근데 이 기재사에서 묘제로 넘어가지 않고 그냥 쭉 몇백 년 동안 집안 제사로 모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 허락을 하지요. 그래서 국불천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분은 국가의 공이 크고 덕이 높기 때문에 쭉 집안 제사로 모셔라 이제 해서 국가에서 허락한 경우가 있는데 조선조 후기에 내려오게 되면은 국가에서 허락하는 게 아니라 이제 허락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중이나 향촌 사회에서 허락해가지고 그냥 쭉 기재사로 모셔라 해가지고 사부천이라고도 하고 향부천이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모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 나주임시 대종과 부처님 제도는 국불천이 제도는 아닙니다. 향부천이 사부천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문중 차원에서 정하는 룰에 따라서 기재사로 현재까지 모시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천이 제례를 모시는 조상에게는 가묘에 모신 4대 봉사 조상과 마찬가지로 기재사, 묘사, 세사 등 집안에서 모시는 제사와 동일하게 시행이 되고 모시는 과정 절차는 또한 일반 제사와 똑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신주를 시제로 모시지 않고 그냥 집안에서 계속 모신다는 건데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시제에서 뭐 북불천이로 모신 분의 묘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음력 10월 달에 시제를 모시면서도 그 묘소 앞에 간단히 제를 모시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거는 시제를 모시면서 같이 하는 거고 집안 제사로서는 쭉 모시는 기재사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주 밀양박씨 천재종가의 진조부모 제사 이렇게 이제 대청에서 신의를 모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강주 행주기시 고봉종가의 불천이 제례 여기는 엄연한 4대 봉사인 집안 제사이라고 한다면 고봉종가는 집안에서 모시면 똑같습니다. 근데 불천이 제례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강진의 해남윤씨의 시제
묘 앞에서 모시기 때문에 단제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모시는 경우 아주 많습니다. 이제 이 강연을 듣는 스님들께서는 아주 이렇게 당연히 아는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안 제사여도 어떤 분을 모시느냐에 따라서 약간 성격이 달라지는 점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천이 제례가 뭐인지에 대한 설명을 쭉 드렸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전남 일대 뿐만 아니라 강주 호남 지역 다 좀 합쳐가지고 불천이 제례를 정말 몇 군데나 모시는가를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요거는 2014년부터 제 나름대로 꾸준히 현장 조사를 다니면서 일일이 확인한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 좀 확실한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또 그 사이에 또 변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점들은 조금 안타까운 일이기는 한데 어, 나름 의미를 가지고 꾸준히 모셨다가 또 집안에 좀 유고가 있거나 이래가지고 뭐 잠시 올해는 제사를 못 모십니다. 그래서 조사를 오시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때 전남 일대에 있는 불천이 제례를 모시는 정가가 한 두세 군데밖에 없다. 이렇게 그 학술 자료로 그 제시된 경우가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조사가 안 돼 있어도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거의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100개의 정가가 가까이 되거든요. 그것도 이제 북불천이냐 사불천이냐 따라서 또 그 성격이 생물학에 구분되는 경우도 있는데 전남은 뭐 이것저것 없이 두세 군데만 모신다라고 자료에 나와 있길래 이럴 리는 없다 해서 이제 조사를 시작을 해서 정리를 좀 했는데 그 과정은 사실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사당에서 모시는 제사가 해서 가봤더니 그냥 문중에서 시세의 성격이 강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고르고 해서 불천이 제례의 성격을 갖는 정가를 찾아보니까 39개 전남, 강주, 전북 일대의 내용입니다. 실제 이제 후대로 내려오면서 불천이 제례에 대한 인식 차이와 구조며 그 사당이 소멸되거나 또 이렇게 어떤 종전의 어떤 주어진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많이 변화로 인해서 이제 없어지기도 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전에는 더라도 당연히 있었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 시점, 현재의 시점에서 39개가 호남 일대에 파악됐다라고 하는 거는 그나마 다행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이제 21군데가 전남이고 나머지는 이제 강주, 전북 일대의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불천이 인물로서는 여기 자세하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어떻게 구분을 지었냐면은 공신으로 추대되면서 시효가 내려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불천이 제례를 모시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고희, 김사영, 김옥, 김한, 김준, 마천목, 백근년, 송익선, 이천우, 최경애, 황탄 이런 분들이 이제 공신으로 이름을 올린 분이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불천이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묘에 배양된 인물이죠. 하서 김민호 선생. 뭐 익히 아실 겁니다. 근데 하서를 모시는 그 서원이 있죠. 피람서원. 그리고 이제 각 시군에 있는 모든 향교에서도 향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정가집에서는 지금도 기제사의 성격으로 제를 모신다라고 하는 거고요. 전란 때 공적을 세운 인물 조금 앞에 공신과 연계가 되면서 좀 구분을 지었습니다. 고경명, 고종욱, 고인욱, 김준, 박광전, 황진. 이제 이분들도 이제 고경명, 고종욱, 고인욱은 한 집안이죠. 한 집안인데 한 집안에 3명의 인물에 대해서 불천이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고경명은 아버지, 고종훈은 아들인 거죠. 그래서 강주에 그 종갓집이 있고 고 인우에게도 시호를 내려서 그 공적을 취하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하사로 청평 일대 땅을 저기 줍니다. 국가에서.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이제 분가를 하게 되죠. 창평으로. 그래서 창평의 장우구시 하면은 유명한데요. 그 대가 또 이어져 나갑니다. 고경명, 고종훈은 그 대로 해서 종가를 이루고 시호를 받은 고 인우는 별도로 또 종가를 이루는 그런 경우는 아주 많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파가 나눠지는 경우로 보시면 됩니다. 학문적으로 덕망을 알린 인물, 강황 선생, 기대성 선생, 기정진 선생, 뭐 유명하신 분들이 많죠. 가문의 시조나 간직으로 가문을 일으킨 분, 인물. 이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인평, 이분은 이제 그 가문의 시조로서 시조이거나 간직으로 가문을 일으킨 인물. 오히려 이제 시조이기보다 인평은 그 가문을 일으킨 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모시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현재 39개 부처님 제례를 모시는 집안이 파악되고 있다. 이 점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소 좀 지루하실 겁니다. 이해 바랍니다. 이러한 부처님 제례에 나타난 종가의 역사 문화적 전통과 의미를 살펴보면 전남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선조 후기, 정치적 소외, 사화, 사변, 일제강점기, 6.25 전란 등으로 종가의 세락과 함께 부처님 제도의 소멸이 사실상 상대적인 비유이겠으나 심합니다. 그나마 이렇게라도 남아있는 것을 저는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산업사회에서 인업현상, 종선의 신교육과 취업 등으로 인해 대대적인 도외시로 이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부처님 제례가 없어진 사례도 남아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점을 살펴봤을 때 역사적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오늘날 부처님 제례가 경북 지역에 비해 수적으로 열세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부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부처님 제례 양상을 보면 이러한 제례를 통해서 정과와 문중의 이상이 이제 새롭게 정립을 하고 그리고 후손들 간의 교류를 하면서 자긍심, 긍지, 화합, 협력, 교화 이러한 기능들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문화적으로 오늘날에도 그 함축된 의미는 구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여러분 당연히 매년 그 집안에서도 제를 모시잖아요. 그러면서 친인척들 한 번씩 모여서 안부 묻고 근황 살피고 뭐 그러다가 싸우기도 합니다만 어찌됐든 인생사 살아가는 과정이 지지고 볶는 거라고 한다면 이런 제례를 통해서 서로 우위를 더지는 어떤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처럼 문중에서도 정가에서도 이런 제례를 통해서 종가의 위상도 다지고 문중가의 결을 통해서 화합도 다지고 여러 가지 기능들은 오늘날에도 연면이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될 겁니다. 실제 우리가 이제 문화재를 지정함에 있어서 어떤 건축물을 지정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건축물에 대한 역사적, 건축학적 고증을 살피는 것은 당연하지요.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냥 그 건축물 자체의 어떤 상황에 대한 파악으로 끝나버립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건축물이 있는 데는 그 건축물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 건축물이 보존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건축물에서 제를 모시거나 회의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건축물이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건축물에 대한 어떤 외관, 형태만 파악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건축물에서 이루어진 사람들의 행위에 대한 깊이 있는 천착도 필요해요. 그런 것을 제외해버리니까 그냥 막 뭐 메카님의 몇 년도에 건축했네 이렇게 아주 작게 정리하고 말아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현재 문화재의 수준이 그러합니다. 좀 보안들이 정말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건축물에 담겨 있는 사람들의 문화적 행위에 대한 깊이 있는 천착도 건축물과 함께 다뤄져야 된다. 조사되어야 한다. 이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나주 문화원 주관이고 그리고 나주 일대 종가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을 좀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좀 서설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부터는 나주임시 대종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나주임시 대종가만 이야기하느냐라고 이제 반문하실 분도 계시겠는데요. 지금 나주 일대 종가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좀 그런 대로 좀 많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종가 가운데서도 이렇게 제를 모시고 사당이 있고 여러 가지 종선, 종분인의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문중과의 교류도 활발하고 그리고 여타의 어떤 문화적인 요소들을 좀 나름 온전히 갖추고 있는 것, 종가는 그래도 나주 임시 종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동안 꾸준히 현장 조사를 했던 종가이기 때문에 어떠한 종가가 있다 이렇게 피상적으로 언급한 거는 이제 여러분이 앞서 내용 살펴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러한 종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도 이제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돼서 하나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나주임시 대종가는 호남 지역을 대표할 만한 종가다라고 감히 평가하고 싶습니다. 나주임시 종가의 매력을 보면 나주임시의 원조는 임비지요. 그런데 나주임시 입향조는 임탁입니다. 고려가 멸망할 때 해남 현감으로 있던 임탁이 불사이군 이제 조선 땅에 새로운 인구를 섬기지 않겠다 해가지고 나주시 해수면 유조동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주임시 시조는 원시조는 임비지만 입향조는 임탁이에요. 그러니까 나주임시 종가는 이제 임탁에서부터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임탁은 나주에 온 유일한 비문동 72연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 분이십니다. 후손들에게 조선 조정에서 벼슬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기게 돼서 그 이후에 후손들이 벼슬직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세를 거쳐 내려오면서 임탁의 6세손이 임평이 묵가에 급제하고 이제 전라도 병마우에 이제 그 벼슬직을 하는 등 집안을 좀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인 임풍이 더 이제 아버지보다 더해서 문과에 급제하고 경주부인, 강주 목사 등을 역임하면서 두루두루 벼슬직을 해서 정말 그 나주임시 집안을 이제 좀 반석에 올리는 기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임분이 자기의 아버지 임평의 죄를 모실 것을 이제 기록에 남기게 되죠. 그는 뒤에 설명을 드린데 이처럼 624년 동안 24대째 혼선으로 쭉 배를 이어오기 때문에 어느 집안에서 쉽게 쓰지 않는 대종가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홈페이지를 살펴보셔도 좋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위치로는 나주 다시면 해진 28-8번지입니다. 영상 강변을 끼고 있지요. 그리고 여기 파란색처럼 이렇게 정택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지금도 보존하고 있고 그 근처에 차정선이 기거하면서 또 함께 더불어 종가에 관한 여러 일들을 대조사를 챙기고 있습니다. 이 대종가가 이제 조금 지루할 수 있으니까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또 유튜브에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 그 나주 임시 그리고 나주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한테 입말에 도움을 드리고자 간단하게 사진으로 제시를 하면 송택 정정 안채가 있고요. 여기는 조금 약간 보수를 했죠. 측면
사랑채, 행랑채, 육간채. 이제 여기가 부조묘 사당, 큰 사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대 신유를 모시는 작은 사당, 그리고 장독대. 뭐 한 번쯤은 이게 답사를 해보셔도 아주 좋습니다. 답사를 하려면 사전에 이제 문의를 드려야겠죠. 이러한 인평은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인평의 아들 귀래정입니다. 귀래정 인평이 장묘우문을 지어서 남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 내용이 있는데 그중 핵심이 되는 공은, 여기서 공은 인평을 말합니다. 우리 가문으로 공이 조정을 빛내고 업이 후손에 드리웠으니 마땅히 영세 불천의 주로 삼아서 그 거룩한 업적을 길이 잊지 말도록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세, 마르고 닳도록 자자손손 불천, 신의를 옮기지 않고 제사를 모셔라 이 뜻이거든요. 앞서 설명드린 부처녀에 맞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자손들은 이후를 지켜 오늘에 이르도록 참판공, 인평, 기일인 음력 12월 5일날 제를 모시고 있습니다. 부조묘 사당에 그 사당에서 제를 모셨는데 예전에는 참 기제사이기 때문에 자시에 모셨는데요. 한밤중에 모셨는데 이제 여러 가지 세상이 바뀌고 하니까 이제는 길 오전에 제를 모시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장묘우문은요. 1553년 영종 8년에 작성되었고 1565년에 사당이 건립되었고 1654년에 이후 여러 차례 중수와 보수를 거치게 됩니다. 여기 앞서 설명드렸던 이 큰 사당을 말하는 건데요. 이렇게 장묘후문이 1553년에 작성됐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때부터 제를 모신 걸로 생각해서 이 불천이의 제례의 전통은 466년의 제사의 전통이다. 이렇게 오래도록 모신 종갓집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제가 더 나름대로 가치와 의미를 두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는 데는 아마 종가에서는 이렇게 제가 하는지도 자세히 잘 모를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학술적으로 의미 있다라고 평가하는 거는 제가 나름대로 현장 조사와 보고서와 내용을 검토하고 분석하면서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어떤 종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 나주임시 대종가의 불천이 제대는 어떻게 모시는지 제가 2018년도에 현장 조사를 해서 이거를 이제 그 안동의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일괄 수합을 해서 유튜브에 체계를 가지고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 영상을 보여드리기 전에 여러분께 부조묘 제사 홀기, 그러니까 인평불천이 대회에 대한 종가에서 홀기가 당연히 있겠죠. 어떻게 제를 모시는가. 요거를 좀 어렵게 한자를 썼는데요. 한번 먼저 알고 제대 영상을 보시면 훨씬 수월하십니다. 우선 재물을 운반해요. 어디로? 노정부 중심으로 해서 재물이 만들어진 안채에서 사당으로 재물을 옮깁니다. 옮기고 나서 서로 이제 서서 배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진설을 해요. 진설을 다 한다면 배례하는 게 아니냐, 이거는 틀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집안에 가갈에 있기 때문에 존중해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맞고 틀림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이런 향사나 어떤 제례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를 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다 틀렸다라고 결론을 안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틀렸든 맞았든 그 집안에서 대대로 했던 방식에 따라서 제를 진행한 거기 때문에 충분히 존중해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저도 조용히 촬영만 했지 어떻게 말씀을 제가 첨언을 하거나 빈말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가통에 따라 제를 모시고 있다라는 점인데 나주임시 대종가에서는 민병불천이제를 어떻게 모시는가 쭉 한번 보시면 그 다음에 진설을 하고 점척을 합니다. 그리고 신이가 모셔진 함을 열죠. 대독 그리고 참신 그 다음 분양 그 다음에 강신례 참신례 강신례가 정가마다 제례마다 순서가 바뀌거나 생략되기도 하지만 여기는 엄밀히 지켜진다는 것이고 청간 대종선 헌작 그 다음에 개반 삽시 탕기 개 이 말은 이제 매를 올렸기 때문에 뚜껑을 열고 숟가락을 가지런히 하고 탕을 열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덕추, 아흔간 헌작, 정혼간 헌작, 그 다음에 청혼간이 유신례를 해요. 이때 이제 청작을 하지요. 그 다음에 한문,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얘를 갖추고 뒤돌아서서 조상님이 식사를 하는 거를 지키고 있죠. 그 다음에 다시 문을 열고 그 다음에 대문인데 문을 열고 헌다를 합니다. 그 다음에 철시 그 다음에 그 수저 젓가락을 걷어들이고 그 다음에 뚜껑을 덮고 그 다음에 사신제대 헌관 음복 이게 음복도 참관하는 사람이 모두 음복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제관들 있죠. 서원관, 아흔관, 정원관 이분들이 먼저 간단히 음복한 뒤에 참관자들이 음복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음복 절차도 중요한 제례 절차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의를 모신 함을 닫고 그 다음에 촛불을 끄고 충문을 불사르고 그리고 철상을 하는 이런 일련의 절차입니다. 거기에는 아주 간단한 것 같아도 이런 방식대로 누대에 걸쳐서 제를 모셔왔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그에 관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중지하겠습니다. 지금 큰 사당이죠. 나주임시 대종가 큰 사당 규모가 아주 큽니다. 이렇게 제를 모시기 전에 탄이라고 하지요. 재물을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쌓습니다. 쌓고 우치지를 준비를 하고 이게 우치지라고 하죠. 북개미 이렇게 부르는 명칭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편인데요. 이게 떡을 이렇게 그 사랑으로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가다가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한지에 대나무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 네리새끼로 꼰 집을 쌉니다. 그리고 이거는 도적이라고 합니다. 도적. 예, 사진으로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 사진은 저 전무가 사지를 두르고 이렇게 사당으로 재물을 일일이 후손들이 옮깁니다. 재물이 아주 많죠. 그리고 종소는 총괄은 당연히 종소이죠. 그래서 재물을 진설하기 전에 이렇게 재배를 하고 그 다음에 진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다르지요. 다른 데는 다 진설한 뒤에 재물을 재배를 합니다만은 이렇게 후손과 문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재물을 진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편에 한지를 벗기고요. 점척
경촉을 하고 촛불을 켜고 이분이 화면에 보이는 이분이 종손이십니다. 그래서 종손이 직접 신의를 열고요. 내가 또 정신 공부를 그 그 참신 강신을 한 이후에 저기 개반 삽시를 하고 있지요. 원감시 불승명모 금이 정작 거수 정신선언 상향 초원내, 아흔내, 종원내 일련의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이신내 참삭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잠시 사당 문을 닫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흔히 기제사에 숭늉을 올리는데요. 여기는 차를 올리고 밥을 몰아서 다시 한번 올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은복례입니다. 은복례. 소음관, 아흔관이 먼저 제관 참여하신 분이 드셔야지 참관자들이 운복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제를 마치고 나서 신념을 닫고 제가 마무리되고 분축, 이제 충문을 태우지요. 이번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지금 유튜브에 올린 자료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정리한 겁니다. 너무 길어도 이게 잘 안 본다 해서 원래 제2시간은 한 3, 40분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튜브 영상에는 짧게 올라온 내용입니다. 이렇게 제가 마무리됩니다. 이제 음복을 이제 이때 같이 하시는 거죠. 이렇게 불천이 제례를 매년 이 사당에서 거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당이 이제 건축물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당연히 중요한 이야기고 앞서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건물 안에서 이루어진 문화적 행위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거는 여기에 있는 임시 이 큰 사당만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각도 문중에서 이렇게 다 가지고 있는 제각이나 이런 데서도 얼마나 다양한
문화적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를 모시는 것부터 해서 문중을 통합 단합하기 위해서 일련의 회의를 한다든지 관련 문서를 작성한다라든지 그래서 이제는 건축물에 있어서도 다양한 시각이 한꺼번에 조명되는 그러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화면 공유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시 아까 했던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여기 내용을 잠깐 보시면요. 1619년에 작성한 난쇼임씨 문중 임의문을 봐보면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후손들이 대를 내려오면 이제 그 제사를 소홀히 하거나 뭐 제대로 못 모시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중 임의문에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되냐면은 내가 이 애에 대하여 선생 장자에게 강정하여 달라고 한지 오래더니 다행히 유성께서 이 종론을 마련하셨으니 감히 복응하여 응하고 행하지 않을 것인가. 그 시말과 강정 잘목을 써서 종가에 간직하노니 이로부터 병정치 말고 행함은 다행한 일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묘제에 있어서 한식과 추석에는 성찬을 갖추어 전에 해오던 대로 실행할 것이요. 정조와 단오에는 찬물을 간략히 갖추어 단원으로 행하되 찬품은 뒤에 기록한 대로 공행할 것이다. 과실, 삼세포, 해, 각 일기, 면병, 각 일기, 적 일기, 술 한 병, 해는 그 철 채소로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어떤 음식을 어떻게 올려라 라고 자세하게 언급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제사에 관련된 음식에 관한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정리한다라고 하는 것, 이런 자료들은 사실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는데 두 번째로 보면은 자손이 되만하여 제사를 봉인치 아니한 자가 있으면 직일에 그 집 노비 중에서 두목을 잡아다가 해초리 50도로 처벌할 것이다. 만일 문장이 부재하면 대질로 형숙의 집이라 혐의치 마라 그 일을 묵같이 말고 잡아다가 중장을 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사를 제대로 모시지 않으면 그 회초리 50대를 때리겠다, 중장을 해가겠다, 이런 내용들을 상당히 그만큼 제례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류의 자료들이 대대손손 전해오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어떤 역사 문화적 전통을 갖추고 행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도 하느냐, 그것은 더 중요한데 나주임시 대문과에는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가치 있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논의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부족한 내용이어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건데 어떤 특정 문중을 너무 포장해서 이야기하는 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료 그대로 현장 조사를 제가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한 내용을 제가 갖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오해 없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주 임시 종가에 인평 불천이 제례를 모실 때 올리는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은 현대사에 들어와서 음식이 서구화된 사례 많지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전통 음식이 활발하게 상업적으로 활용된 사례도 많습니다. 근데 음식의 변화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이 전통 음식보다는 피자, 통닭 좋아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 입맛에 맞게 개발해가지고 상업적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또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장 음식에 있어서도 전통성을 고수하는 부분이 재래 음식입니다.
다른 거는 다 일상 음식이나 계절 음식은 바뀌어도 저상께 올리는 음식이기 때문에 전통 방식을 가급적 따르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점들이 이런 이 나주 임시 대종가뿐만 아니라 이제 여타의 종가 재래 음식에서도 확인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평불전이 재래의 제사 음식은 총 45가지 제물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해 따라서 약간씩 변화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모시는 계절은 똑같기 때문에 올리는 제물의 양상은 거의 같습니다. 이 45가지의 제물을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화려하죠. 우리 이쪽 남도 쪽은 저장기에 올리는 재래 음식은 온갖 성의를 다 합니다. 그게 자손의 도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는 뭐 너무 사치스럽지 않느냐 하는데 정성의 표현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쪽 지역은 음식은 예로부터 풍성하고 가짓수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가짓수를 올리는 게 조상들 이해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 지역의 어떤 생태적, 자연적 환경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어물이 많은 것도 이제 나주임시 대종가가 영산 강변에 위치해 있거든요. 영산 강변에 가깝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조선조 후기에 어떤 그 많은 문물 교환이 붓기를 통해서 이루어진 걸 생각한다면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많은 저기 그 해산물이나 어류를 바로 받아볼 수 있는 자연적 환경 때문에 또 그에 상응해서 조상께 정성을 다해서 요리를 해서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나주임시 대종가의 이 제물의 진설은 이제 이렇게 보이셨는데 주서, 이동, 조동, 율서 이거를 따르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리가 서쪽으로 가고 꼬리가 동쪽으로 가고 뭐 이런 것이죠. 그리고 밤, 배, 정가 뭐 이렇게 올리는 그래서 동쪽으로 올리고 저기 이런 조동 울석 이런 것들이 행해진다라고 하는 것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렬은 제가 이제 요 사진을 일일이 이거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사당 제사를 모실 때 이런 제례 음식을 마련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갱 이렇게 국에도 소고기 묵국인데 이렇게 곰룡을 올려요. 이렇게 계란으로 곰룡을 올리는 것이 아주 특이한 일이다. 원래 잔이며 이게 매나 갱을 올린 이 제기가 이런 식이었는데 고난을 당해가지고 그 이후로 그냥 스테인리스 그릇을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수저 젓가락에서는 정말 좋은 그릇이 있었다는데 제기가 있었는데 분실된 거를 이 종갓집에서 아주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제주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정성을 다하고 싶은 후손들이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차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숭늉을 올리는데요. 여기 연평불전이 재래상에는 차를 올립니다. 이 전남 일대 종갓집에서 이렇게 차를 올리는 집안은 나주임시에도 담양의 미암, 선산일시, 미암 이희춘 종가 집안이 꼭 차를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노정부께서는 항상 차를 재배를 해서 올리는 것. 그러니까 차를 재배한 이유가 제상에 올리기 위해서 차를 빚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 전통적으로 보면 차를 올리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제 그 점차적으로 그냥 숭늉이나 이렇게 물로 대신하는 사례로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2열에서는 이렇게 맥진지상이라 해서 요거를 하나하나 질상에 올리거든요. 올리기 전에 제가 사진을 찍은 건데요. 이 맥진지상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한식상 이걸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요. 우리가 백반할 때 보통 떠올릴 수 있는 상을 말하는 것이죠. 평소 그분이 즐겨 드신 음식을
살아생전에 즐겨 쓰신 음식을 제사 때도 똑같이 올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이렇게 해가지고 올립니다. 그런 것도 아주 특이한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제 2월에 올린 이 도적. 오늘날 여느 종갓집에서는 생선 따로, 고기, 육류 따로 이렇게 올리거든요. 근데 원래 도적은 이건 이제 이런 양상은 경상도에는 적을 쌓는 데 가지고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경상도의 어떤 부처님 제례상을 보면 이 적을 이렇게 아주 높이 쌓지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고 옆으로 퍼뜨리는 격입니다. 우리는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네들은 한 군데 모아가지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한편으로 올릴 게 너무 많아가지고 쓰러지니까 이거는 어떤 효율성의 문제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생선 따로 올리고 육류 따로 올리고 그 다음에 뭐 산적 따로 올리고 그 다음 뭐 이런 식으로 퍼져 있죠. 근데 저기 그런 류의 양상이 남아있는 게 나주일식 종가의 이 도적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 음식을 보면 여느 종가 재래 음식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음식의 형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 깊게 살펴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도적이라고 하는 부분. 근데 이제 이 집안은 원래 예전부터 원래 도적하면은 생선 올리고 고기 올리고 돼지고기 올리고 그 위에 닭을 올리는데요. 여기 나주임시 종갓집은 닭을 올리지 않기 때문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높이가 낮아지죠. 근데 과거에는 상당히 더 높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선을 많이 잡고 고기를 싸니까요. 근데 지금은 규모가 많이 줄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이 편이 있습니다. 편. 아까 영상으로 보셨듯이 이 편을 과거에는 더 높이 쌓았고 더 높이 쌓았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기준에서 보면 높죠. 이렇게 높이 쌓는 정가가 몇몇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다른 것은 물김치를 올리거나 장, 김, 조청, 숙주, 세발나물, 어전, 그 다음에 익전, 김자반, 고사리 나온. 요거는 맺힌지상이라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또 별도로 어적을 올리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2월에 올린 것 중에 면이 있습니다. 이 면은 이제 예전부터 주작 가래에서부터 면을 올리게 되어 있어서 그 잔상이 남아있다라고 봐지는데 면이 이제 국수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떡을 잘게 면처럼 이렇게 말아서 올리는 형태. 이렇게 이런 형태로 올리는 사례도 지금은 재래 음식으로 이렇게 모양을 갖춘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전남에서는. 뭐 경북이나 이런 데서는 흔히 있는데 우리는 많이 사라졌거든요. 근데 이러한 형태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점도 아주 특이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3열에는 탕이라 해서 건탕, 국물이 없는 탕을 이렇게 해서 올립니다. 상어, 병어, 조기, 민어, 제육을 일일이 이렇게 말려가지고 이렇게 쪄서 이게 말려서 찌면 흐물어지기 때문에 아주 조심을 거듭한다고 노정부님은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잘못 말리면 이제 제사를 망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정성을 들였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말려서 쪄서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런 흐트러짐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밥 담는 그릇에 이렇게 토막토막 해가지고 마른 걸로 이렇게 국물이 없이 그리고 그 위에 지단으로 고명을 얹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왜 건탕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사당으로 재물을 옮겨가기 때문에 국물이 있으면 막 흘리고 좀 지저분하고 불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건탕으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 5가지를 항상 올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4열, 5열. 4열에서는 이것도 이제 보통 우리가 생선을 통째로 넣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건탕으로 올리는 것과 또 다르게 여기서도 토막을 내지만 넣는 그릇이 다르지요.
탕이고 이거는 적입니다. 엄연히 내용은 같을지라도 구분되어 있고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예전부터 그렇게 쭉 조상제도를 해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올리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적도 상어, 병어, 민어, 조기, 어전 여기는 이제 어전, 육전, 제육 이런 것들이 추가되죠. 탕은 요것만 제육탕 해가지고 올린다고 한다면 여기는 이제 적이라고 전까지 포함해가지고 정리가 된 거죠. 처음에는 이 조사를 하면서 이 재래 음식을 보고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가문에 그렇게 했던 방식을 온전히 이해해주고 다른 종가 재래나 다른 집안의 재래와 어떤 차별화가 있는가 이런 거를 규명하는 것으로 가야지 이것이 맞네 틀리네 라는 개념으로 이 내용을 바라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능히 강조드렸던 것과 강조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열에서는 육고로 이시해서 다시 강정, 유가 이제 이렇게 과일, 생과류가 들어간 거는 이제 앞에 인별이 상차림에 이제 공간이 없기 때문에 5열 쪽으로 옮겨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정리를 한 겁니다. 꼭 요 세 가지를 5열에 넣는 건 아니고요. 6열 맨 앞에 놔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없으면 바로 그 뒤쪽에 그 5열에 연계해가지고 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한 것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밥식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그 식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지금 전남에서 이렇게 식혜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생선을 삭힌 것을 회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후에 이렇게 그냥 우리가 일상 먹는 그 식혜로 식혜로 바뀌었는데요. 갑자기 영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이게 이제 약간의 지역에 따라서 우리가 식혜 하니까 그냥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식혜를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원래는 그게 아니라 생선을 삭힌 회를 올리는 것이었는데 그게 훗날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술 이렇게 밤주라고 한가요? 그걸 올리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중간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게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밥 식혜를 올리는 것도 이 종갓집의 특이한 양상이다. 마지막 6열에는 밤을 올리고 그 다음에 배, 정과, 약과, 토마토, 사과, 단감, 꽃감, 대추 이렇게 올립니다. 앞서 진설했을 때 조동육서라고 했는데 밤을 서쪽에 넣고 꽃감, 대추를 동쪽에 넣고 서쪽으로 넣는 죄송합니다. 이 서쪽에 밤을 넣고 그 다음에 꽃감 대추를 동쪽에 넣는 조동 율서를 행하는 것도 이 인평 불천이 제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그 꽃감밤 대추 이렇게 넣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특이점으로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앞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듯이 나주임시 비종과 불천이 재래 음식의 특징으로는 도적을 올린다라는 것, 돼지고기, 숭어, 병어, 알고명, 대꼬쟁이, 한지를 꽂는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지금도 계속된다라는 것, 앞서 보여드렸던 이 내용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맥진지상, 평소 드신 음식을 차려서 그대로 올린다라는 거. 그 다음에 5가지 마른탕, 건탕을 올린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7갈락, 제상에 어적 4개, 어전, 육전, 제육 7가지를 넣는 이거를 7갈락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넣는 행위도 아주 특이하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육을 진설할 때 예전부터 닭고기를 올리지 않고 수입 생선이나 과일을 절대 지금도 올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외에도
여러 기체사 때는 홍어를 올리는데 큰제사 때는 홍어를 올리지 않는 점, 그리고 발효 녹차를 꼭 올리는 점, 그리고 밥, 식혜, 면 등을 올리는 것도 이렇게 해서 올리는 점도 이 마주 임시 대종가의 특징적인 재래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혼자 일방적으로 강연을 녹화를 하다 보니 문제가 많고 좀 충분한 설명이 못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주 임시 대종가가 어떤 이유의 집안이고 어떤 재래를 모시고 어떤 제사 음식을 올리는지를 살펴보는 이유는 어떤 특정 집안이 이제 그 지역에서 수백 년 동안 그 터를 잡고 살았을 때는 그 지역 문화를 흡수 통합해서 자신의 집안만의 방식대로 발현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통사의 한 단면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제 그 나주임시 대종가의 재래와 재래 인식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소 혼자 일방적으로 강의를 연발하다 보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남도 종가와 종가 재래 음식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